조사 절차와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 자료가 범주형 자료하고 연속형 자료로 나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서 조사 절차와 더불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범주형 자료는 사실 뭐 평균을 내거나 뭐 분산을 계산하거나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는 빈도하고 퍼센테이지를 내야 되고, 다음 시간에 설명할 연속형 자료에서는 평균과 분산이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이 지금 분석의 처음이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범주형 자료로 분석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제 통계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통계를 파악을 하는 거죠. 파악하는 건데, 통계는 이제 한마디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 통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SPSS 자료들은 이제 조사나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는데요. 지금 현재 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조사에 의한 자료가 어떻게 얻어지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통계조사를 하기 전에 연구 목적이 결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설문지가 구성이 되고 그걸로부터 이제 조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왜 하는지 모르는 조사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보고서나 논문을 쓴다고 하더라도 연구 목적이 명확해야 거기에 따라서 설문지가 작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는 통계조사의 이제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수조사하고 일부조사 뭐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일부조사겠죠. 표본조사요. 그래서 이 시간과 비용이 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은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 자체를 갖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통계청을 제외하면 모집단을 갖고 있기가 어려워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전수조사보다는 표본조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조사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의 일부분을 뽑아서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기 전에 이 정도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모집단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일부를 뽑으면 그걸 표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의 어떤 값을 알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모집단의 어떤 값을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로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값으로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통계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수를 추정하는 표본에서 조사된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는 조사 방법을 결정하는 거죠. 뭐 전화조사, 면접조사,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지의 설계가 있어야 되고요. 질문지를 설계하는 경우에는 이제 앞서 연구 목적이 설정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면접 조사를 할지 우편 조사를 할지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면 그 연구 목적과 조사 방법에 따라서 질문지를 설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 조사를 하는데 너무 그냥 오랫동안 물어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질문지의 양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전화조사의 경우에는. 근데 면접조사의 경우에는 마주보면서 하니까 그만큼 더 질문지의 양이 길어질 수 있기는 합니다만은, 너무 많으면 이 사람들이 대답하는데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정도의 설문, 자기가 알고 싶어 하는 것만, 또 이 응답하는 사람을 좀 고려해서 질문지가 설계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전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사전조사는 본조사하고 똑같이 실시를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분석하기 전에 타당도라고 하고 뭐 신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분산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분산을 추정하는 그런 일편으로 이 사전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죠. 이 사전조사로 해서 본조사가 제대로 잘 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보시면 조사를 하러 갔는데 잘 못한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거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는데 거절을 하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응답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면접원 교육이랄지 이런 것들로 해서 어느 정도 잘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수율이 있고 응답률이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논문이나 보고서에 반드시 밝혀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조사를 실시해서 적어두고요. 그 다음에 7단계는 이제 코딩 설계를 하는데 보통 이제 SPSS로 분석한다면 SPSS로 불러들여 올 수 있는 곳에다가 코딩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엑셀이랄지 뭐 텍스트 문서랄지 이렇게 저장을 하면 SPSS에서 불러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통계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마지막 8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 단계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겠습니다만은 통계 분석을 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본인이 코딩하고 입력한 자료가 완벽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린싱이라고 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뭐냐면 남자하고 여자를 우리가 조사를 했으면 1과 2밖에 코딩이 안 되어야 되는데 3이 있다. 그러면은 좀 이상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3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3을 뭐 무응답으로 처리할 건지 아니면 설문지를 찾아가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다시 알아서 다시 코딩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클린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가능한 형태의 매트릭스로 만드는 그 작업이 이제 클린징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는 보고서의 작성인데요. 보고서의 작성은 이제 통계 분석 결과를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질문지를 설계하고 연구 목적을 우리가 잡을 때요. 기획 단계에서 이게 어떤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떻게 보고가 돼야 되겠다. 이걸 알고 질문지를 설계하고 그 질문지 설계로부터 이 보고서가 작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결과를 안다는 게 아니라 방법 자체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설문지에서 우리가 물어보는 것이 범주형 자료인지 연속형 자료인지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키나 신장을 물어봤다. 키나 신장을 재했다 직접. 그러면 연속형 자료가 되겠죠. 성별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 보면서 체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분석을 해도 빈도하고 퍼센테이지로 나올 것이라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가 어떻게 보고될 것이라고 하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조사하고 나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좀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분석하기도 이전에 이미 조사하기 이전에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사를 한 후에 나서 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조금 힘든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 통계조사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통계조사의 흐름에서 이제 설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력하죠. SCI_sample.sav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입력된 데이터가 변수가 있고 밑으로 케이스가 있고 이렇게 입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입력된 변수에 어떤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모두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숫자에 의미가 없는 문항도 있죠. 성별은 1과 2로 코딩이 되어 있지만 수의 개념은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남자를 100으로도 줄 수 있고 여자를 200으로 줄 수 있잖아요. 굳이 1과 2로 줬는데 1과 2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대표하는 1이고 여자를 대표하는 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의 개념은 상대적으로 이제 비례적인 관계를 비교할 수 있느냐 이런 걸 평가를 해야 되는데 1과 2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제 정의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범주형 자료라고 합니다. 즐기는 음식 같은 경우도 1, 2, 3으로 코딩되어 있지만 1은 665, 2는 생선류고 3은 채소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숫자의 의미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질적 자료, 범주형 자료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어의 개념을 갖는 체중이 뭐 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체중이 없다는 이야기죠. 체중이 20인 사람과 체중이 40인 사람은 2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수의 개념을 갖는다라고 하고 연속형 자료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양적 자료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월소득 자료는 이제 이렇게 우리처럼 오픈해서 얼마를 버시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나는 158만 원 번다, 160만 원 번다 이렇게 뭐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처럼 100만 원 미만,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미만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줘서 답을 하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월소득은 범주형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연속형 자료는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서 범주형 자료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코딩 변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령 같은 경우를 조사해서 그걸 10대, 20대, 30대로 만들어 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연속형 자료는 범주형 자료로 바꿀 수 있는데 범주형 자료는 연속형 자료로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연구자의 목적이 예를 들어서 회귀 분석이다. 월소득을 가지고 그렇다면 연속형 자료를 얻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카테고리를 나눠서 우리가 좀 뭐 분산 분석이나 다른 것을 가지고 분산 분석을 해보고 싶다. 이렇다면 뭐 이렇게 이 범주형 자료로 얻어져도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서 설계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분석도 범주형 자료는 범주형 자료에 맞게, 연속형 자료면 연속형 자료에 맞게 그렇게 시행되어야 올바른 통계 분석 결과가 얻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범주형 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이 빈도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빈도 분석은 뭐냐면 빈도 몇 명 답을 했는가, 그 다음에 그것은 전체의 몇 %인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빈도 분석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앞에가 구분이 있고 빈도가 있고 그 다음에 백분율이라고 할까요? 백분율이라고 하면 100을 기준으로 해서 몇 %인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면 막대 그래프에서는 막대를 떼어서, 그러니까 막대를 뗀다는 말은 막대하고 막대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막대 도표를 활용하고 원도표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연속형 자료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범주형 자료는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SS는 그 분석하고 기술 통계량 빈도 분석을 선택하면 이제 뭐 변수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하면 자동으로 빈도하고 퍼센테이지를 계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수 분포표라고 이제 통계학 개론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바로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와 관련해서는 이제 퍼센트 포인트라는 용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빈도 분석을 할 때는. 왜냐하면 표기로는 퍼센트 포인트로 나타내고요. 사용은 퍼센트의 증감을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빈도 분석 결과에서 이 남녀의 퍼센트를 비교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가 30%고 여자가 뭐 예를 들어서 70%라고 하면 그 차이는 40% 포인트만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퍼센트하고 퍼센트 사이 연산은 퍼센트 포인트를 좀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념으로는 이제 결측치,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에 대한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결측치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조사가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 결측치가 있고요. 사용자 결측치가 있고 시스템 결측치가 있습니다. SPSS에서 용어를 나누기에는요. 사용자 결측치는 뭐냐면 사용자가 결측인지 알고 이제 뭐 구라고 입력을 하거나 해서 그것을 결측치로 처리하는 거, 이걸 사용자 결측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결측치는 뭐냐면 원래 처음부터 결측이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분석을 할 때는 결측치가 다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유효 퍼센트는 뭐냐면 결측치가 아닌 것의 퍼센테이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1명이 결측이다 그러면 99를 100으로 보고 퍼센테이지를 구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누적 퍼센테이지는 앞서 퍼센테이지하고 그 다음 카테고리의 퍼센테이지를 합쳐서 누적해서 전체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100이 되겠죠. 100이 되겠는데 누적으로 해서 구한 퍼센테이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빈도 분석의 선택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뭐 히스토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그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분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빈도 분석에서 한 변수만 가지고 나타내는 것이 있고 이제 두 개의 변수로 해서 교차표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혈액형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혈액형 A형, B형, O형, AB형이 있다. 그 다음에 남녀가 있다. 그러면 남자하고 혈액형하고 만나는 지점의 빈도가 몇 명이고 몇 퍼센트인가를 나타낼 수도 있죠. 이런 걸 우리가 교차표라고 하고요. 특별히 SPSS에서는 교차 분석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이러한 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퍼센테이지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혈액형 A형을 뭐 100으로 봤을 때 남자가 몇 퍼센트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남자를 100으로 봤을 때 A형은 몇 퍼센트인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남자이면서 혈액형 A형인 사람은 전체 몇 퍼센트인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퍼센테이지를 효율적으로 내주는 표를 우리가 교차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교차표는 교차 분석에서 해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차 분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원으로 나오게 되죠. 행하고 열로 해서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수평 누적 막대 그래프나 이런 것들로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이 교차표라고 하는 것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퍼센테이지요. 각종 퍼센테이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면 이제 카이제곱 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SPS에서는 주요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교차표로부터 우리가 뭔가 얻으려고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차표는 말 그대로 이 행하고 열을 따라가서 봐야 되니까 사용자가 보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래프로 그려주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실제로 그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그 SPSS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실습할 자료는 sti_sample.dat를 사용하겠습니다. sti_sample.sav죠. 자, 이렇게 파일이 열렸으면요. 지금 여기서 범주형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성별이랄지, 그 다음에 즐겨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이 범주형 자료이죠. 취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 성별이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고 전체 몇 퍼센트인가를 SPSS로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위쪽에 분석에 기술 통계량의 빈도 분석을 클릭합니다. 빈도 분석에서 지금 보고 싶은 변수가 성별이니까요. 성별을 오른쪽으로 보내고 일단 우선은 그냥 디폴트대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결과에서 남자가 전체 34명이고요. 퍼센트가 73.9%. 유효 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결측치를 제외한 퍼센테이지니까 결측치가 지금 없으니까 똑같죠. 누적 퍼센테이지는 지금까지 퍼센트,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합하면 100%가 되죠. 이런 식으로 각 구간을 누적하는 그런 퍼센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고요. 본 메뉴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분석에 지금 기술 통계량의 빈도 분석을 보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통계량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평균 중위수 최빈값 합계 4분위수 절단점 100분위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연속형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평균이나 중위수 최빈값이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최빈값이다 그러면 남자가 더 많으면 최빈값이 남자로 나오겠죠. 그죠? 1로요.
그 다음에 뭐 삼포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내야 한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표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 이 중에서 이제 막대도표, 원도표,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는데 범주형 자료니까 막대도표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빈도로 그릴 건지 퍼센트로 그릴 건지 빈도로 한번 그려보죠. 자, 그리고 형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지금 남자, 여자가 있는데 남자부터 나타낼 거냐, 여자부터 나타낼 거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변수를 비교할 거냐, 각 변수별로 출력 결과를 나타낼 거냐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자, 여기서는 지금 이대로 놔두고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막대 그래프를 볼 수가 있죠. 남자가 34명인가요? 그 다음에 여자가 지금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원도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기술통계량의 빈도 분석하시면서 도표 부분에 가셔서 막대도표가 아니라 원도표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빈도로 그려주나 퍼센트로 그려주나 역시 같은 글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면 원도표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게 SPSS는 그냥 메뉴를 선택해서 나오는 것인데 범주형 변수인지 연속형 변수인지를 구별해서 어울리는 분석 방법을 찾는 거, 이것이 지금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차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교차표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메뉴에서 성별하고 즐겨 먹는 음식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분석에 기술 통계량의 교차 분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한쪽에 성별을 보내고 한쪽에 즐겨 먹는 음식을 보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수평 누적 막대도표를 출력하는 게 먼저 이렇게 나온 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옵션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확인하시면 이렇게 표로 나오게 되죠. 결국 남자가 육류를 좋아하는 사람이 10명이고 남자가 생선류를 좋아하는 사람이 12명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빈도만 나오면 퍼센테이지를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다음과 같이 표를 완성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기술통계량의 교차 분석을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옆에 보시면 통계량이라고 있죠. 또 셀이라고 있고 형식이라고 있는데 이 중에서 셀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행, 열, 전체 퍼센테이지를 클릭해 줍니다. 기대 빈도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계산해서 이제 넣을 수가 있는데 우선 이제 나오는 형식은 이 퍼센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시고 확인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별 남자를 100으로 봤을 때 지금 육류를 좋아하는 사람이 29.4%이다. 남자를 100으로 봤을 때 생선류를 좋아하는 사람이 35.3%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71.4%는 뭐냐면 육류를 100으로 봤을 때 이 그러니까 남자는 71.4%고 여자는 28.6%이다.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이면서 육류를 좋아하는 사람은 전체 21.7%이다. 교집합 아시죠? 교집합으로 21.7%이다. 그러니까 요 밑에 걸, 제일 밑에 걸 6개를 합하면 100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이렇게 교차표를 봤었고요. 이 교차표는 표로서 얼른 비교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프를 하나 그려주면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기술 통계량의 지금 교차 분석을 보고 있는데요. 교차 분석에서 수평 누적 막대도표를 출력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면 남자 중에 뭐 육류, 생선류, 채소류, 육류, 생선류, 채소류 이런 것들을 그릴 수가 있었죠. 자, 빈도로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막대도표로 보면 이제 육류인지 생선류인지 채소류인지 여자 중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이 분석을 하실 때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기술 통계량의 지금 교차 분석에서요. 행하고 열을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즐겨 먹는 음식을 행으로 보내고 성별을 오른쪽으로 보내면 결과값은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약간의 내용이 좀 달라지죠. 지금 왜냐하면 즐겨 먹는 음식이 왼쪽으로 갔고 성별이 오른쪽으로 갔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막대도표로 가서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범주형 변수를 알아보았습니다.